네, 반갑습니다. 세무경 매니저 삐니입니다. 자, 오늘은 농지취득자격증명서에 관해서 우리가 농지, 비도시 지역의 전답과수어 지목이 이런 지목의 토지를 이제 낙찰을 받게 되면 경매든 공매든 일주일 이내 보통 경매 같은 경우 일주일 이내죠.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법률화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월요일 낙찰되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비도시 지역 면 단위의 그런 이제 농지, 전답과수원 그리고 도시 지역에도 녹지 지역 같은 경우는 또 농지 취득자격 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전답과수원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이런 농지 취득자격 증명 반려처분이 이제 상당히 좀 생겨나고 있습니다. 농지에 대한 심의가 강화되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농지 취득자격 증명서를 발급해 주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엄격하게 이렇게 따져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앞으로는 농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좀 더 보완하고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만 현재까지는 좀 깐깐해요. 특히 현재 농지 위에 창고가 있다거나 다른 지상물 그런 게 있다거나 포장이 되어 있다거나 이런 경우는 되게 좀 깐깐하고 엄격하게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내가 우리 지역 또는 연접 지역이 아니고 해당 농지와 거리가 멀리 이제 살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심의를 개최를 해서 15일 이내에 이제 심의를 통해서 농지 취득자격 증명서를 발급을 해주거나 그렇게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죠. 자, 요즘 진행되는 경매 물건에 대해서 농지 취득자격 증명서가 발급이 가능합니까? 이런 질문들이 꽤나 많이 이제 들어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 판단하기가 꽤 쉬워요. 예전에는 내가 낙찰이 되기 전에 혹은 매매 계약서 체결을 하기 전에는 농지 취득자격 증명서 발급을 안 해줬어요. 네 뭐라 할 건데 실제 농지를 매입할 거야? 지금 하지도 안 할 거면서 농지 취득자격 증명서 왜 발급 여부를 물어보고 발급해달라고 말을 해? 이런 식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특히나 경매가 일주일 이내에 농지 발급을 해야 되고 본인들의 이제 심의 기준이 이제 15일로 돼 있다 보니까 내가 입찰을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낙찰을 안 받더라도 사전에 농지 취득자격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타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읍면 사무소에 농지 취득 담당 주무관님하고 얘기를 해보면 어느 정도 답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현장에 있는 읍면 사무소를 방문을 해가지고 내가 농지를 발급받을 자격이 되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내가 그 지역에 살고 있지 않은 경우 혹은 농지 위에 다른 지상물이나 지작물이나 혹은 어떤 포장이 되어 있거나 현재 현황 농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반드시 물어보고 타진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농업 경영 이제 계획서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서류들을 쓸 때 꼼꼼하게 정말 잘 써야 됩니다. 대충 쓰시면 안 돼요. 특히 농지의 현황이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경우 있죠. 복구 계획서라는 걸 이제 씁니다. 예를 들어서 현황 농지가 아니고 위에 뭐 창고가 있다. 아니 뭐 시멘 포장이 돼 있다. 현재 농지 상태 아닌 거죠. 지금 이 상태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라고 봤을 때는 지금 네가 낙찰을 받기 전 단계지만 네가 낙찰받고 소유권이 이전되면 네가 언제까지는 이걸 다 원상 복구를 해서 농지 상태로 만들어 놔라 라는 이제 합의서라고 해야 될까요? 서면 그 확약서 같은 걸 씁니다. 그걸 이제 흔히 복구 계획서라고 하는데 그 복구 계획서도 정말 꼼꼼하게 상세히 쓰셔야 돼요. 대충 쓰면 이거 진짜 거절되기도 합니다. 실제. 그리고 나중에 소송으로 이제 더 나아간 경우는 실제 복구 계획서라든지 농업 경영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계획서라든지 그걸 어떻게 썼는지를 꼼꼼히 보고 판사님이 판결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게 잘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농사를 앞으로 지으려고 이 농지를 내가 매입하는 거라면 정말 어떻게 비용을 얼마를 들어서 내가 어디에 물어보니까 이 정도 비용이 들던데 예를 들어서 공투 포크레인이 와서 이 시멘을 걷어내는데 일주일 며칠이 걸리고 비용은 얼마 걸리고 인부는 어느 정도 걸려서 기간 및 비용이 이 정도 들더라. 내가 견적을 물어보니까 뭐뭐 업체에 그러니까 복구 계획서 이렇게 상세히 써야 돼요. 내가 진짜 복구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를 상세히 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농업 경영도요. 내가 인력을 어떻게 내가 할 건지 우리 가족 본인의 와이프 혹은 가족이 몇 사람이 이제 농업 경영을 할 건지 주말에는 또 주말 체험 같은 경우는 주말에 누가 가족들이 더 몇 명이 와서 누구 와서 또 추가로 더 할 건지 경작물을 단년생으로 할 건지 단년생으로 할 건지
홈이나 그다음에 괭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제 그 물품들 있잖아요. 기구들이라고 해야겠죠. 그런 것들도 뭘 내가 얼마나 지금 조달을 할 건지 그런 내용들을 상세히 기재하세요. 그 일반적으로 현황 농지로 되어 있는 경우는 사실 좀 대충 해도 돼요. 대충 해도 되고 내가 농사를 짓겠다는 의지만 좀 보여주면 농지가 나옵니다. 거리가 멀어도 나와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제 그 현황 농지로 되어 있지 않고 이걸 원상복구를 해야 누가 보더라도 이 현황 농지가 아니고 이걸 낙찰받고 잔금 내고 손을 좀 대야 되는 그런 상태다 할 때는 복구 계획서와 내가 어떤 영농을 할 건지 어떤 농업 생산성 있는 그런 농사를 지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미리 머릿속에 그려서 꼼꼼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웬만하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내가 성실하게 복구 계획서도 쓰고 영농에 관한 계획도 쓰고 요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는 경우도 있고 쓰기 전에 아예 요건 안 된다라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반려 처분을 내리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굉장히 좀 답답하기 마련이고 반려 처분을 하는 사례들을 저희가 보니까요, 정말 담당 주무관마다 조금 온도차가 있어요.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곳은 마지못해 다짐 받고 본인이 진짜 농사 지을 거다 막 이렇게 막 하면 또 해주기도 하고 조건이 거의 비슷해도 그러니까 조금 그 담당 주무관의 주관이 개입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심의를 거친다 하더라도 본인들의 가이드라인의 기준대로 보기도 하지만 어떤 이유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주관이 개입되는 경우도 있더라. 자, 대표적인 이제 사례를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시를 들어보면서 설명을 이제 드려볼 건데, 자, 일단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 발급이 되는 기준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요거예요. 자, 일단 이거 돈을 들이든 어떻게 되든지 간에 물리적으로 원상 회복이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 발급을 이제 반려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여기 이제 농지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 막 예를 든 겁니다. 실제 작년에 모 지목답이 반려 처분이 됐는데 방갈로가 한 20개 있어. 엄청 많습니다. 이 방갈로를 치우려고 하니까 포크레인이 들어가지 못해. 예전에는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이 물리적으로 못 치우겠다는 거지. 이런 경우는 농지 발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원상 회복을 못 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물건, 그런 땅은 농지 발급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원상 회복을 해도 이거 사실상 농지로 못 쓰겠는데 싶은 거예요. 예를 하나 들까요? 현황 도로입니다. 도로. 공공연하게 이렇게 불특정 다수가 다니는 비포장 도로라고 칠게요. 길이 요것밖에 없어. 요 땅이 이제 나온 거예요. 요 땅이 조그마한 땅이 나왔습니다. 이게 여기에다 경작을 누가 봐도 할 수 없겠는 거죠. 이런 땅을 오히려 이거는 농지가 아니다, 오래전부터 현황 도로로 써왔다 해서 농지가 아님을 이유로 반려 처분을 하게 된다면 실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농지가 아니다라고 안 하고 이거는 농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농지 발급 안 된다라고 반려 처분을 내렸다. 이런 경우는 실제 이거 나중에 실제적으로 소송을 갔을 때도 이걸 진짜 농지로 쓸 수 있는지를 보거든요. 판사님이. 누가 봐도 이건 농지로 못 쓰겠는데 라고 판단이 서면 담당 주무관의 반려 처분에 대한 그 손을 들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주무관이 이거는 누가 봐도 불특정 다수가 쓰는 공로의 도로다 해서 이거는 농지가 아니다 라고 해서 농지가 아님을 이유로 반려 처분을 내려주면 등기가 되거든요. 그래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거 원상회복 안 된다 이렇게 내려버리면 이제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농지로 쓸 수 없는 경우, 특히나 이런 경우 중에 한 가지 사례가 더 있는데요. 이 땅이 있는 겁니다. 땅이 있는데 지분이 나왔어. 지분이 한 3분의 1만 지분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농지 취득자의 증명서 신청에 대한 이제 반려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담당 주무관마다 있습니다. 사실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도 비슷한 전화를 받긴 했는데 얼마 전에도 비슷한 전화가 왔습니다. 꼭 공유 지분입니다. 구분 소유적 관계가 아닌 공유 지분입니다. 구분 소유적 관계는 3분의 1만큼 내가 딱 이렇게 필지가 쪼개져 있는 건 아니지만 경계에 담을 쳐가지고 여기만 이제 농사를 짓는다 이러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공유 지분이니까 이 지분의 비율만큼 위치가 특정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농지의 3분의 1만 나와도 농지 발급을 안 해주겠다 이거예요. 왜 안 해주느냐? 니 어딘데 협의되나? 협의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어딜 특정해서 니 농사 지을 건데 이런 식이에요.
주무관이. 근데 이거는 월권입니다. 월권.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실제 지분으로 나왔다고 해서 농지 발급이 안 된다라고 특정된 어떤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명확하게 경계를 표기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없어요. 그에 대한 판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겁니다. 이거 보면 농지 취득자의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 그러니까 농지를 담당 주무관이 안 해주니까 낙찰 받으신 분이 소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낙찰 받은 사람이 원고죠. 그리고 피고가 면장입니다. 면장. 면장이 진 거예요. 농지 안 해줬는데 그거 잘못됐어 라고 판결 내린 겁니다. 쭉 내려보면 법원에서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보세요. 쭉 내려보겠습니다. 자, 지분의 위치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요 내용은 위에도 또 보면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실제 경계가 뚜렷해야만 농지 발급이 된다라는 기준은 없다. 그런 기준이 없는데 이제 확대 해석을 해서 농지를 안 내준 게 잘못됐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 쭉 읽어보면 요 판결서를 한번 읽어보면요. 뭐 하위 판결이긴 합니다만 뭐 비슷한 판결들이 되게 많습니다. 행정소송이 제기돼서 단순히 지분 공유 지분, 그러니까 경계가 표기 안 돼 있기 때문에 니들끼리 합의 안 될 거 아니냐, 안 되면은 너네 농사 못 짓는 거 아니야 하면서 농지를 안 내주는 것은 월권 행위다. 어디에도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 3분의 1 지분만 받아도 협의할 수 있잖아요.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공유물 분할 청구소하면 현물 분할로 잘라 쓸 수가 있습니다. 방법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담당 주무관은 현재 지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이거 해결 못하고는 결국 농사 못 짓는 거 아니야, 이렇게 월권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분이라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사실상 농지로 쓰기 어렵겠는 데는 뭐가 포함돼요? 이 지금 소재하는 낙찰자, 그러니까 소유자의 거리나 이런 것도 봅니다. 그리고 나이도 보고요. 영농을 하겠다는 의지도 봅니다. 그거는 뭘 보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농업 경영 계획서라든지 그런 서류들에 구체적으로 써가지고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뭐 도구를 사용해서 어떻게 단연생 혹은 단년생의 이런 작물을 키울 것이다. 상세히 쓰면 그것 자체가 증거가 되고 이 사람 농지로 쓰려고 하는 의도가 강하네. 이 사람은 인정해줘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내용들의 농지를 발급할 때 서류를 잘 쓰라는 얘기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분이라서 반려하는 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법원이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분인 뿐만 아니라 뭐 거리도 너무 멀고 땅도 누가 봐서 원상복구도 좀 힘들 것 같고 여러 가지를 다 봅니다. 다 보겠지만 단순히 지분이라서 반려처분을 한다, 이거는 안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제가 얼마 전에 문의가 딱 들어온 겁니다. 평수가 너무 작아. 그리고 누가 봐도 좀 길로 쓰고 있어. 예를 들게요. 요게 도로야. 근데 요 정도가 땅이 나와서 지분이라도 조그마한 땅을 받으려는 분들이 어떤 특정 목적이 있는 경우도 사실 많아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농사를 지으려는 경우도 있지만 알박기를 한다거나 어떤 나한테 이익이 되는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 이 지분을 받고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게 전체가 한 20평밖에 안 돼. 예를 든 겁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누가 봐도 좀 도로처럼 쓰여지고 있어. 근데 요게 한 5평 나왔어. 5평. 근데 요거 지분을 받습니다. 지분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전체를 경매로 넣어가지고 뭐 내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취하려고. 그죠? 그러려고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이 5평을 받는 거고, 이 전체 20평에 대한 내가 권리 행사를 하려고 아니면 협상을 하려고 등등, 뭐 진입로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4m 폭이라야 되는데 여기 인허가 조건부로 요것만 내가 알받기만 하면 요 안에 있는 땅에 건축을 못한다. 인허가를 받을 때 요 사람 동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이런 관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분을 특정 지분 작은 평수를 이제 받아놓고 나중에 협상을 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농지로 쓰려는 게 아니고. 자, 이런 거는 실제 판사님도 이런 걸 봅니다. 네가 5평밖에 안 되는 거 나중에 지분 나눠갖고 여기 농사 지으려고 하는 거야? 이게 네가 봐서 상식적이라고 생각해? 라고 해서 판결을 불리하게 내려주는 것도 제가 몇 개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농지로 쓰느냐 안 쓰느냐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면적이 너무 작아도, 그리고 이 지금 지분을 가져가는 이유가 그 농사 목적이 아니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이 농사 못 짓겠는데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지로 쓸 수 있느냐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그냥 뭐 요런 땅이 있어요. 요 위에 창고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땅이 넓은 거야. 넓습니다. 창고가 옆에 자그마한 게 하나 있는 거죠. 그럼 여기 빈 땅들이 많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 한 200평이야, 200평. 근데 이 중에서 50평이 나온 거예요. 50평이면 충분히 농사 지을 수 있잖아요. 50평에 뭐 야채도 심을 수 있고 다 뭐 농사 지을 수 있습니다. 주말 체험 농장으로 농업 경영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분이라고 해서 안 준다. 여기 위에 창고 하나 있다고 해서 안 내준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소송 들어가면 이깁니다. 아시겠죠? 또 이제 안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죠. 낙찰 입찰하시는 분이 이미 전국에 농지가 많아. 서울에도 있고 저 강원도에도 있고 저 뭐 어디 뭐 전라남도에도 있고, 근데 경상도에 있는 땅을 또 이 내가 땅을 낙찰받고, 이런 경우는 농지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해도 이기기 어려울 수 있죠. 왜? 네 전국에 여기저기 농지가 있는데 네 여기도 농사 지으려고? 아니잖아. 판사님도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요거 여러분들 반드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지역의 물건이 나왔길래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자, 보면 자, 요 물건 한번 볼게요. 요 물건. 동부면 학동리 163-1 땅이 24평 중에 6평이 나왔어요. 6평. 근데 농지입니다. 농지예요. 그러니까 위에 건물이 있는데 보면 건물 있죠. 건물 밑에 사실상의 대지처럼 쓰여지고 있는 지금 여기 집 밑에 땅이거든요. 요 집 밑에 땅. 여기 땅이 한 40평 되는데 여기 지분이 아까 5평인가 6평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분이니까 입찰을 하죠. 왜냐하면 지분 일부 받아가지고 땅 전체를 먹으려고. 그죠? 그래 놔놓고 이게 건물이 아마 등기가 없거나 있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 안 하나 보죠. 그래서 지분권자의 이제 권리로 협상을 해서 뭐 지료 청구를 하면서 압박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요 땅의 지분 일부만 내가 가져오더라도 그렇게 해서 일부 지분을 가져오려고 했죠. 근데 현황 보더라도 누가 봐도 농지는 아니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농지를 신청을 했는데 반려처분이 다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요렇게 돼 있습니다. 먼저 법인이 낙찰을 받았어요. 작년 1월에. 근데 불허가 났습니다. 불허가. 근데 또 누구가 낙찰됐는데 또 한 4, 5개월 뒤에 불허가 나서 또 불허가 됐습니다. 제가 요걸 찾아봤더니만 실제 요 불허가가 된 건 여러분들 농지 같은 경우 불허가가 났으면 문건 송달 내역을 잘 보셔야 돼요. 송달 내역에 농지 발급의 이력이 없으면 요것도 한번 볼까요? 문건 송달 내역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문건 송달 내역 보셔야 돼요. 자, 여기에 농지 최고가 매수인 농지 취득자의 증명서 제출 요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죠? 없다는 것은 뭐 기일 연기 신청하고 막 했죠. 그죠? 미발급 통보 제출. 그죠? 그러니까 농지 취득자의 증명서 발급 제출했다는 내용 자체가 없어요. 그럼 농지를 발급 못 받아서 이게 자꾸 불허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불허가면 두 번, 세 번 불허가를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두 번째 분까지 불허가가 났는데 요 내용을 밑에 좀 내려가 보니까 본건에 대해서 농지 반려처분 취소 청구 기각, 이게 무슨 얘기냐면 농지를 안 주니까 이게 잘못됐다 알아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원고가 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면장이 이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농지 발급 안 해준 게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제가 요 사건을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자, 반려취소 청구의 소에서 동부면 원고 청구 기각한다 주문. 그러니까 원고가 졌다는 얘기입니다. 요 내용 보면 실제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 이게 실제 이게 원상 회복이 안 되겠는데 라고 판결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4분의 1 정도를 본인이 받아왔는데 나머지 4분의 3이 이 지금 토지 나머지 한 공유자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도 4분의 3, 토지 4분의 3 공유자의 것입니다. 주택도.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이 4분의 1을 본인이 이제 땅을 받아가지고 그 면적만큼만 원상회복을 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한 거죠. 협의가 안 된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본인은 이 지분을 받아가지고 토지를 나중에 뭐 협상을 해가지고 토지 내 걸 팔든지 비싸게 팔든지 지로 청구를 해서 압박을 해서 지상권이 성립 안 하는 경우에는 지상에 있는 건물을 철거해라고 압박을 하면서 내가 싸게 가져오든지 사실 그런 어떤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단순히 이 5평을 농지로 쓰고자 하는 의도는 아닐 것입니다. 판사님이 봤을 때도 그렇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실제 이게 철거 판결까지 나야 되고요. 철거가 되고 나서 이 5평에 대해서 나중에 농사를 지으려면 과연 이게 가능하겠느냐라고 보는 거죠. 너무 오래 걸리기도 걸릴 뿐더러 소송 다툼에서 협의가 안 되면 이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결한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물리적으로 이건 금방 안 되겠는데 이거 농지로 5평을 이걸 따로 잘라가지고 자르는 것도 문제고 잘라놓고 나서라도 이 5평을 네가 농사를 짓는다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네가 대구에서 왔는데 대구 소재지가 대구인데 이 5평 농사 지으려고 여기를 왔다 갔다 한다고? 그것도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판사님이 판결한 거고요. 그 다음 여기 이 현황 이 건물의 소유자하고 땅 지분 4분의 3 소유자가 동일인인데 이게 과연 협의가 되냐? 네가 이길 수 있냐? 그리고 현물 분할해서 5평을 네가 농지로 원상회복한다고? 이게 안 맞다는 거지. 이해되세요? 지분 같은 경우 물리적으로 지금 자르는 것 뿐만이 아니라 원상회복이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재판부에서. 그래서 이거는 뭐 아마도 이분이 이제 한번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낙찰이 돼서 불허가가 났는데 농지를 안 해준다고 하니까 불허가 난 것을 알고 이 금액 얼마 안 되니까 한 10% 걸어놓고 이제 농지 발급 안 해주면 이제 허가 결정에 대한 이제 연기 신청을 하고 소송을 한번 해보자. 요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원고가 패소를 한 그런 사례입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판단을 했을 때는 아까 그 얘기가 정석입니다. 요거예요. 원상회복이 객관적으로 어렵겠는데 판사님이 봤을 때요. 또 원상회복이 된다 해도 이거 사실상 아까 5평이잖아요. 이 농사나 농업 경영하는데 이걸 쓰인다는 게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명확하게 드는 물건이면 농지 발급에 대해서 거부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기긴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알고 농지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단순히 거리가 멀다고 해서 농지가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그 전에 농지를 발급받은 적이 없고 내가 예를 들어서 거제에 있는 농지를 낙찰받았어요. 근데 나는 부산이야, 부산. 땅이 한 200평 되는데 위에 막 콘크리트가 쫙 깔려 있는 거야. 그 콘크리트만 드러내면 농지로 쓸 수 있을 만한 입지와 위치인 거예요. 그러면 낙찰받고 나서 복구 계획서 쓰고 상대방이 농지 발급 안 해주더라도 소송하면 이깁니다. 왜? 그 콘크리트는 드러내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복구되고 나서 싹 긁어버리면 다시 농지 원상 회복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돈을 좀 들이든 어찌됐든 원상 회복이 되겠다 싶은 것은 가능하다. 비록 담당 주무관이 거절을 하더라도 소송하면 이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판단하시고 농지 취득자익 증명서에 대한 발급 여부에 대한 판단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한번 이렇게 거절이 된 물건, 농지 발급이 안 되는 물건 혹은 전화를 했거나 찾아갔는데 농지 발급을 안 해줄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사실 특수물건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이게 입찰을 못하는 그런 가격이 많이 떨어져도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판단해 보시고 발급을 안 해준다 치더라도 소송하면 이기겠다. 요 기준에 대입을 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들어가도 됩니다. 아시겠죠? 특수물건을 그렇게 푸는 것도 하나의 요령입니다. 무조건 발급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지는 게 아니에요. 소송을 한번 넣어볼 만한 건 넣어봐도 됩니다. 왜? 담당 주무관의 주관이 개입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기준이 애매한 상황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관이 개입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농지에 대한 것을 좀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얘기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